저는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시속 80km.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죠. 죽어도 북한으로는 안 돌아간다. 제 모든 비극은 단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첫사랑 이순희를 찾기 위해 쓴 편지. 하지만 북한에서 나만의 편지를 보낸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번 탈북했습니다. 한 번은 살기 위해, 2번째는 자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1970년생, 평양 출신입니다. 인민군대였고 군 선전대 소속 작가로 일했습니다. 평생을 김정일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왔죠. 프로파간다를 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그런 말들을 매일 써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김일성 사진에 절을 했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제 글은 인민군 신문에 실렸고 라디오에서 낭독됐어요. 저는 체제가 원하는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재능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승진도 빨랐어요. 20대 중위, 30대 초반의 대위. 동료들은 부러워했죠. 박 대위는 앞날이 창창해. 저러다 소령, 대령 당하겠어.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죠. 장군까지 진급할 수도 있다고 꿈꿨어요. 당에 충성하고 수령님을 섬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하죠. 아무리 충성스러운 군인이라도, 아무리 체제에 세뇌당한 사람이라도 사랑 앞에선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건 첫사랑 이순희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그녀. 1993년이었어요. 우리 둘 다 18살이었죠. 순이는 반에서 제일 예뻤어요. 긴 머리, 큰 눈, 환한 미소. 처음 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대동강변을 함께 걸었고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어요. 철수야, 우리 나중에 같이 살자. 순이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목소리, 그 눈빛, 모든 게 기억나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몰래요. 북한에서 연애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고등학생은요. 하지만 우리는 몰래 만났어요. 학교 뒤편 숲속에서, 대동강변에서, 모란봉 공원에서. 철수야,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순이가 말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나도 그래. 군대 다녀오면 바로 결혼하자.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순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저는 군에 입대했고 순이는 평양의 대학에 갔습니다. 우리는 편지로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순이의 편지는 제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철수야,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그런 내용이었죠. 저도 답장을 썼어요. 순이야, 조금만 기다려. 군 복무 마치면 바로 갈게.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995년 여름, 순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편지가 끊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휴가 때 순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죠. 순이네 가족 어디 갔어요?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보이부에서 내려갔다는 소문도 있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 왜? 순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야. 설마. 순이는 착한 애야. 법을 어길 리가 없어. 하지만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죠. 남한으로 탈북했다고. 가족 전체가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우리 순이가 탈북을. 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얘 혼자 갔어. 그때부터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순이 생각만 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중국? 아니면 정말 남한까지 갔을까? 살아있기나 한 걸까?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박대위, 왜 그래? 요즘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탈북자의 연인이었다고? 그 순간 저도 정치범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저는 이제 35살이 되어 있었어요. 대위가 됐고, 나름 성공한 군인이었죠. 하지만 순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결혼하라는 압력을 받았죠. 상관들이 중매를 서주려고 했어요. 박대위, 이제 결혼해야지. 내가 좋은 처녀 소개시켜 줄게. 감사합니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순이 때문에. 그런데 그해 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폐암 말기였죠. 철수야, 순이가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더라.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에서 사업한다던데. 중국 갔다 온 박 씨한테 들었어. 식당을 운영한다더라. 큰 식당이래. 돈도 많이 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순이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우리가 함께 걷던 대동강변. 손을 잡던 그 느낌.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 철수야, 나 먼저 갈게. 나중에 꼭 찾아와. 약속해. 그때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디 간대? 그냥 먼 곳으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탈북할 거라는 뜻이었다는 걸.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은 이유도요. 저는 군인이었으니까. 충성스러운 인민군 장교. 절대 따라올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저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때 말만 했다면 1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를 찾아가거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순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35살이 됐네.
10년이 지났으니 많이 변했을 거야. 결혼했을까? 아이도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 기억한다고 해도 이제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꾸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나 같은 건 잊었을지도.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도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생 품었던 그리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순이를 찾아야겠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북한에서 남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곧 정치범으로 몰리는 지름길이니까요. 남한과 접촉했다는 것만으로도 간첩 혐의를 받습니다. 총살감이에요. 아니, 총살이면 다행이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다 죽는 게 더 흔한 일이니까요.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식사도 목에 안 넘어갔습니다. 체중이 5kg나 빠졌어요. 동료들이 걱정했죠. 박대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미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순이 꿈을 꿨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꿈, 손을 잡고 걷는 꿈. 그러다 깨면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뭔가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남한에 있는 순이를 찾지? 그러던 중 중국을 자주 오가는 동료 최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무역 일을 핑계로 중국에 자주 갔습니다. 실제로는 밀수였지만요. 담배, 술, 전자제품 같은 걸 중국에서 사와서 북한에 팔았죠. 물론 불법이었지만 상부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일이었어요. 장군님들도 다 알고 있었죠. 뇌물만 잘 바치면 문제 없었습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10년지기 친구였어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고 술도 자주 마시던 사이였죠. 서로의 비밀도 공유하는 사이. 제가 순이를 좋아했던 것도 니노는 알고 있었어요. 형, 아직도 그 애 못 잊어? 가끔 물어보곤 했죠. 응, 못 잊겠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민호를 친구라고, 형제 같은 사이라고. 1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으니까요. 서로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어느 날 술자리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한국 잡지를 보여줬어요. 우리 둘만 있을 때였어요. 형, 이거 봐. 중국에서 구했어. 한국 잡지야. 신기하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금지된 물건이었거든요.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최소 노동교화소 10년,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행.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잡지를 펼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컬러 사진들, 광고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북한의 선전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진짜 삶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북한에서 보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옷도 멋있었어요. 음식도 풍성해 보였고요. 자동차, 건물,
모든 게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게 나만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는 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저런 풍요로움 속에서. 부러웠습니다. 순이가 아니라 저 세상이요. 그리고 한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실향민 찾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사연이 실려 있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찾습니다. 헤어진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전화번호와 주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어딘가. 그 순간 번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순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쾅쿵쾅.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야. 들키면 죽어. 가족들도 다 끝이야. 부모님, 동생들, 조카들까지. 3대가 멸문해.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순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빌려줄 수 있어? 뭐, 형, 위험해. 이거 들키면 큰일 나. 알아. 하루만. 내일 돌려줄게. 제발.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그래, 고마워. 저는 잡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누가 볼까봐.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갔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잡지를 다시 펼쳤어요. 실향민 찾기 코너를 자세히 봤습니다. 주소가 있었어요. 서울시 종로구.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여기로 편지를 보내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백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려놓았어요. 다시 들었습니다. 또 내려놓았어요. 이걸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쓰면 어떻게 되지? 긁히면, 잡히면, 죽으면. 가족들은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2시, 3시. 새벽 3시가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쓰자.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최소한 시도는 해보자. 죽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순이를 찾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이순이를 찾습니다. 1975년생, 평양 출신, 1995년 탈북했고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계속 썼어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우리는 대동강변을 함께 걸었고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군부대 주소를 적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영영군단 선전대 박철수 대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군부대 주소를 적다니.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주소가 없었어요. 집 주소를 쓸 수도 없었죠. 가족들한테 피해 갈까봐. 그리고 순진하게도 생각했죠. 설마 누가 알겠어? 편지 한 장인데 민호가 잘 보내주겠지. 순이한테 도착하겠지. 그럼 답장이 올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편지를 쓰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꺼냈다가를 반복했어요. 보낼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야. 정치범이 돼. 총살당해. 아니, 총살이면 다행이지.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 죽어. 돌에 깔려 죽고, 개한테 물려 죽고, 굶어 죽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이를 찾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5년 만에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를 만났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요.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호야, 부탁이 있어. 뭔데, 형? 민호가 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편지 좀 한국에 보내줄 수 있어? 지난번에 본 그 잡지 주소로. 민호는 편지를 받아서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창백해졌습니다. 술이 확 깬 것 같았어요. 형,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남조선의 편지를 미쳤어? 이거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알아. 알아. 하지만 부탁이야. 넌 내 친구잖아. 10년 동안 함께 했잖아. 형제나 다름없잖아. 나 순이를 정말 찾고 싶어. 제발. 이게 마지막 부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민호는 한참을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5분, 10분.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걱정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해. 형이 쓴 거라는 것도 비밀로 할게. 정말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형, 근데 조심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야.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어. 알지? 알아. 절대 조심할게.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그리고 형, 답장 오면 바로 태워버려. 읽고 바로 없애. 알았지? 그래, 알았어. 고마워. 민호야, 진짜 고마워. 우리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많이 취했어요. 저는 민호를 믿었습니다. 10년 지기 친구니까요. 함께 술 마시고 고민 상담하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친구. 제가 승진했을 때 제일 먼저 축하해준 사람. 제가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 제가 아플 때 간호해준 사람. 그가 날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북한에선 친구도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누구나 밀고자가 될 수 있어요. 친구를 팔아넘기면 포상을 받거든요. 승진도 하고 돈도 받고 더 좋은 집도 배정받죠. 그게 북한의 시스템이에요.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친구를, 가족을, 이웃을. 그래야 체제가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었던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편지가 도착했을까? 순이가 받았을까? 아니면 중간에 분실됐을까? 매일 우체국을 확인했지만 아무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아니야. 그랬으면 벌써 잡혀갔겠지.
체포됐겠지. 괜찮아.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 답장이 오려면 시간이 걸려. 중국 거쳐서 한국 가고, 거기서 순위 찾고, 답장 쓰고, 다시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최소 2달은 걸릴 거야.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순이는 이미 결혼했을지도 몰라.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나 같은 건 기억도 안 할지도. 15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그래도 기다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늦게라도 답장이 올지. 혹시 순이가 날 기억하고 있을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애썼어요. 일에 몰두했습니다. 글을 더 많이 썼어요. 김정일 찬양문을 쓰고 또 썼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혁명의 붉은 기,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그런 제목들이었죠. 마음을 달래려고요. 하지만 밤만 되면 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꿈속에서 순이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꿈에 없었습니다. 순이 옆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요. 깨어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순이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나 같은 건 잊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보위부 소속 친구 강동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사이였어요. 20년 지기였죠. 동철이는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서 보위부에 들어갔죠. 보위부는 북한의 비밀 경찰이에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고 조사하는 곳. 무서운 곳이죠. 하지만 동철이는 친구였어요. 좋은 친구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동철이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나 좀 보자. 왜? 무슨 일이야?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밖에서 얘기하자. 지금. 왜? 그냥 나와. 빨리.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는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요. 강 근처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철이가 주변을 여러 번 살폈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나만의 편지 쓴 적 있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최민호가 신고했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민호가, 내 친구가, 10년 지기 친구가 나를? 뭐라고? 민호가? 그래. 민호가 내 편지를 보위부에 가져왔어. 한 달 전에. 원본을. 내가 직접 쓴 그 편지를. 지금 상부에서 검토 중이야. 철수야. 큰일 났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배신당했어요. 10년 지기 친구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한테. 동철아,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제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동철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철수야, 나는 내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야. 나도 위험 감수하고 있어. 이거 너한테 알려주다 들키면 나도 끝이야. 알지? 응, 알아. 3일 후에 너 체포령 떨어져. 지금 도망가. 빨리. 오늘 밤에라도 가. 3일. 체포령.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정치범으로 분류됐어. 남조선 간첩 혐의. 증거는 내가 쓴 편지야. 민호가 원본을 제출했어. 필적 감정도 끝났어. 너라는 게 확인됐어. 철수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 죽는 거야? 철수야. 너 죽는다. 총살이야. 아니, 총살이면 다행이지. 정치범 수용소 갈 거야. 거기서 고문당하다 죽어. 돌에 깔리고, 물고문당하고, 전기고문당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끌려가. 부모님, 동생들, 조카들까지. 3대가 멸문하는 거야. 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편지 한 장 썼다고? 사랑하는 사람 찾겠다고 했다고? 이게 죄가 돼? 간첩이 돼? 가족들까지 죽여? 부모님은 70이 넘으셨는데, 동생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조카들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동철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가. 지금 당장. 오늘 밤 중국으로 넘어가. 3일 있으면 끝이야. 체포되면 나도 못 살려줘. 아무도 못 살려줘. 이미 결정났어. 서류에 도장 다 찍혔어. 이제 체포조 꾸리는 것만 남았어. 중국. 어떻게? 나 여기서 해상까지 얼마나 먼데. 기차로 12시간이야. 그리고 압록강을 어떻게 건너? 그래도 가야 해. 다른 방법 없어. 철수야.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문서 봤어. 친구야. 빨리 가. 지금 안 가면 정말 끝이야. 동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철아. 가. 빨리 가. 나 보지 마. 가. 제발. 내가 내 친구라면 지금 당장 가. 나중에 연락할 방법도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동철이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어요. 흐르는 물, 끝없이 흐르는 물, 저 물처럼 그냥 흘러갈 수는 없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망간다고? 어디로? 어떻게? 중국으로 어떻게 가? 태산까지는 기차로 12시간. 그 다음엔 압록강을 건너? 말이 쉽지. 국경 수비대가 있는데 총 맞으면? 죽으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일 후면 체포됩니다. 그럼 저는 죽고 부모님도 동생들도 조카들까지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문하는 거예요. 제 잘못 때문에요. 편지 한 장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어머니는 항상 제 걱정을 하셨어요. 철수야, 밥 먹었니? 군대 생활 힘들지 않니? 건강 조심해라. 그런 말씀들, 이제 다시는 못 들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철수가 대위까지 했어. 장군님들도 인정하는 작가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죠. 이제 그 자랑이 수치가 됩니다. 반역자의 아버지, 그렇게 불리겠죠. 동생들의 웃음소리도 떠올랐습니다. 남동생 철민이, 여동생 순자. 철민이는 교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죠. 순자는 간호사입니다. 둘 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쟤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조카가 삼촌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5살짜리 꼬마. 제가 휴가 나가면 항상 달려와서 안겼어요. 삼촌, 사탕 사줘. 그러면 저는 사탕을 사줬죠. 이제 그 아이는 반역자의 조카가 됩니다.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인사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도망가자. 중국으로 넘어가서 순이를 찾자. 그리고 남한으로 가자. 거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자. 가족들을 나중에 탈출시키자. 방법이 있을 거야. 돈을 벌어서 브로커를 쓰면 돼. 그럼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가야 해. 더 기다리면 늦어. 2일밖에 안 남았어. 내일 가자. 내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였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죠. 씻었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충혈된 눈,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 집에서 세수하는 게 마지막이야. 이 거울을 보는 게 마지막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정신 차려. 군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나하나 단추를 채웠어요. 천천히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대위 계급장. 10년 넘게 달고 다녔던 이 계급장. 이게 마지막이구나. 면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요. 머리를 빗었어요. 군인답게 구두를 닦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인민군 대위 박철수. 이게 마지막 모습이구나. 배낭을 챙겼습니다. 옷 2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더 챙기면 의심받을 테니까. 돈을 꺼냈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돈, 북한 돈 몇만 원, 그리고 중국 돈 200위안. 민호가 준 거였어요. 작년에 중국 갔다 와서 형, 이거 받아. 혹시 모르니까 중국 돈 좀 갖고 있어. 중국 가게 되면 필요할지도 몰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 아이러니하네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준 돈으로 도망가다니.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나? 아니야. 안 돼. 들어가면 울 것 같아. 그럼 의심받아. 그냥 가자. 조용히 가자.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먼저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평생 감사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부대를 나왔습니다. 외출증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걸어 나왔죠. 정문 경비가
경례를 했습니다. 대위동무, 나가십니까? 응, 잠깐 볼 일 있어. 회의 참석하러 가.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경비는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부대가 멀어졌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예요. 전봇대에 기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크게. 해냈어. 1단계는 성공이야.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 기차역까지 가야 해. 표를 사야 해. 해상까지 가야 해. 압록강을 건너야 해. 그리고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해. 한국까지 가야 해.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평양역이었어요. 역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좋았어요. 사람이 많으면 눈에 안 띄니까. 매표소로 갔습니다. 줄을 섰어요. 앞에 10명쯤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폈어요. 보위부 요원이 있나? 수상한 사람이 있나? 누가 날 쳐다보나? 아니야. 괜찮아. 아무도 날 보지 않아. 다들 자기 일에 바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양강도 해상까지 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역무원은 신분증을 보고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10초, 2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건 아닐까? 벌써 체포령이 내려진 건 아닐까? 역무원이 기차표를 내밀었습니다. 대위동무,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표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단계 성공.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30분. 그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오는 건 아닐까? 체포하러 오는 건 아닐까? 아니야. 괜찮아. 아직 2일 남았어. 괜찮아.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삐 기적 소리. 사람들이 몰렸어요. 저도 올랐습니다. 객차를 찾았어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좋았어요. 창밖을 볼 수 있으니까.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평양역을 떠났어요.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살았던 도시. 35년을 산 도시. 이제 다시는 못 올 도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주체사상탑이 보였습니다. 김일성 광장도 보였어요. 대동강도 보였습니다. 순이와 함께 걸었던 그 강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걷는 사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들판이 나타났어요. 농민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트랙터도 보였어요. 솥대도 보였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산. 아름다웠어요. 가을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 객차는 낡았어요. 좌석은 딱딱했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똑, 똑, 똑. 냄새도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날 감시하나?
보이부 요원이 섞여 있나? 아니야. 아무도 없어.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야. 괜찮아.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주름이 많았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대위동무, 어디 가십니까? 계산입니다. 멀리 가시네요. 업무차? 네, 그렇습니다. 회의가 있어서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장군님을 위해 헌신하시니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지금 돌아가면 아직 늦지 않았어. 편지 쓴 것도 농담이었다고 하면 아니야. 안 돼. 이미 늦었어. 민호가 신고했어. 필적 감정도 끝났어. 체포령이 떨어졌어. 돌아가면 죽는다. 가족들도 죽어.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계속 지나갔어요. 들판, 산, 마을, 강,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평화가 얼마나 허울 뿐인지. 감시와 통제 속의 평화라는 걸,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긴장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어요. 200위안이 전부니까.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덥기 시작했습니다. 객차에 냉방이 안 됐거든요. 창문을 열었지만 더운 바람만 들어왔어요. 땀이 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하늘, 주황색 구름, 보라색 하늘.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북한의 노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답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인데 왜 사람들은 불행할까? 왜 자유가 없을까? 왜 도망쳐야 할까?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위동무, 괜찮으십니까?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프십니까? 아,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해상까지 멀었는데 좀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긴장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악몽이 보였어요. 체포되는 꿈, 총살당하는 꿈, 가족들이 끌려가는 꿈. 8시간, 10시간, 12시간. 드디어 해산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곧 해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하차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이제부터가 진짜야. 이제부터가 위험해. 압록강을 건너야 해. 국경수비대를 피해야 해. 죽을 수도 있어. 총 맞을 수도 있어. 기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덜컹덜컹. 멈췄습니다. 해산역. 저는 내렸어요. 역은 작았습니다. 평양역의 10분의 1도 안 돼 보였어요. 건물도 낡았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좋았어요. 사람이 적으면 눈에 띄기 쉽지만 반대로 추적하기도 어려우니까. 익명성이 있으니까. 역을 나왔습니다. 저녁 6시쯤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압록강이 어디지?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의심받을 테니까. 왜 대의동무가 압록강을 찾으세요? 그런 질문 받으면 대답할 수 없죠. 그냥 감으로 걸었습니다. 강 냄새가 나는 쪽으로. 물 냄새를 따라갔어요. 10분, 20분, 30분. 강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어요. 압록강이었습니다. 넓은 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어요. 많았습니다. 밝았어요. 북한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전기가 풍부한 거겠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들, 빌딩들, 네온사인도 보였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30m. 아니, 어쩌면 20m. 헤엄만 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저렇게 가까운데 못 가는 거야? 총 맞을까봐? 잡힐까봐? 하지만 저는 그냥 강가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너무 이르야. 좀 더 늦은 시간에 건너야 해. 국경수비대, 순찰이 뜸해지는 시간. 새벽 2시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8시간. 8시간을 기다려야 해. 앉아서 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잔잔하게. 가끔 물고기가 뛰어올랐어요. 첨벙. 저 물은 자유롭구나. 국경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구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을까?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7시, 8시, 9시.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별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했어요.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별자리. 철수야. 저게 북두칠성이야. 길 잃었을 때 저걸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어. 북쪽을 가리키거든. 아버지, 북쪽이 뭐예요? 우리 조국이 있는 곳이지. 잊으면 안 돼. 아버지, 이제 저는 조국을 버리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도망가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조사받겠죠? 내 아들이 어디 갔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 말고 대라. 따귀를 때리겠죠. 말해. 발로 차고. 정말 모릅니다. 고문당할 수도 있어요. 물고문, 전기고문, 70이 넘은 노인을 아프실 텐데. 쟤 때문에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도요. 동생들은 쟤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감시받으며 살겠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반역자의 동생,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겁니다. 조카들은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거예요. 야, 너희 삼촌 반역자래? 남한으로 도망갔대. 간첩 가족이네. 아이들은 잔인하니까요. 제 잘못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적어도 제가 도망가면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살 수는 있어요. 순이 생각도 났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면 뭐라고 할까? 순이야, 보고 싶었어. 너무 진부한가? 미안해. 늦었어? 그것도 이상한가?
아니면 그냥 안아줄까? 말없이. 그녀는 날 기억이나 할까? 15년이 지났는데 기억한다 해도 이제 다른 사람 아닐까? 1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만약 결혼했다면, 아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그럼 어떡하지? 안녕, 나 철수야. 기억나? 그럴 수 없죠. 그럼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가야 해. 확인이라도 해야 해.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그걸로 좋게. 그럼 저도 마음 놓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15년의 그리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 국경수비대였습니다. 순찰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풀숲에 숨었습니다. 몸을 낮췄어요. 엎드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쾅쿵쾅. 수비대원 2명이 지나갔습니다. 총을 메고 있었어요. AK 소총. 그들은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여기저기 비췄어요. 제가 숨은 곳에서 5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숨을 멈췄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참 춥네. 한 수비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11월이라 그래. 겨울이 오나 봐. 빨리 교대 시간 됐으면 좋겠어. 나도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 막걸리에 김치전 먹으면 진짜 꿀맛이지. 그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풀숲에서 한참을 더 숨어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30분쯤 지났을까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강가로 돌아갔어요. 앉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금 전 죽을 뻔했어요. 발견됐으면 끝이었죠. 12시가 됐습니다. 자정. 1시가 됐어요. 추웠습니다. 11월 밤이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 온몸이 떨렸습니다.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가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새벽이 되면 시야가 밝아져. 그럼 더 위험해. 지금 가야 해. 그때였습니다.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한 명. 수비대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시간이 없었어요. 이미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서 있기로 했습니다. 수비대원이 저를 봤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제 얼굴에 눈이 부셨습니다. 동무, 여기서 뭐 하시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살 수 있을까? 끝났나? 아, 저는 작가입니다. 군 선전대 소속이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떨렸습니다. 작가요? 이 한밤중에 여기서? 수비대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네. 압록강의 아름다움을 김정일 장군님께 바치는 시를 쓰려고 합니다. 달빛 아래의 압록강. 조국을 지키는 국경. 그런 내용으로요. 수비대원은 저를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쥐고 수비대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받아서 손전등으로 비춰 자세히 봤어요.
제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0초, 20초, 3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심하면 끝이에요. 상부에 보고하면 끝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 딱철수 동무. 제 심장이 멈췄어요. 들켰나? 네. 네? 동무가 쓴 글 읽었습니다. 뭐라고? 살았어. 제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 그 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동무가 쓰신 거죠?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쓴 글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저 같은 말단. 병사한테 악수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진해 보였어요. 20대 초반. 어린 병사.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수했어요. 동무가 더 고생이 많으시죠. 국경을 지키시니까. 아닙니다. 닭 대위동무 같은 분이 우리 조국을 빛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혹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수비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일기장에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 보물로 간직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일기장과 펜을 꺼냈어요.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영웅동무에게. 박철수. 그는 일기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무가 쓰신 다른 글도 다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닙니다. 좋은 글 쓰겠습니다. 동무 같은 분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거니까요. 열심히 총대 메고 국경 지키겠습니다. 수비대원은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휘파람을 불면서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만약 그 수비대원이 제 글을 읽지 않았다면? 만약 더 의심했다면? 만약 상부에 보고했다면? 끝이었을 겁니다. 체포됐을 거예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또 살았어요. 두 번째 기적. 하늘이 돕는 건가? 순이가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어요. 30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하려고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크게. 천천히. 괜찮아. 이제 건너기만 하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2시 30분이 됐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수비대원도 지나갔고 다음 순찰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건너야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만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별들도요.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군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장이 달린 군복. 10년 넘게 입었던 이 옷. 제 청춘이 담긴 옷. 제 인생이 담긴 옷.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복을 벗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마지막으로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계급장도 만져봤어요. 대위 계급장. 안녕. 인민군. 안녕. 박철수 대위. 안녕. 북한. 모자도 벗었어요. 대위 계급장이 달린 모자. 이것도 마지막이구나. 손으로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강물에 던졌습니다. 첨벙. 군복도 던졌어요. 첨벙. 군복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달빛 아래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사라졌습니다. 35년의 인생이 저렇게 떠내려가는구나. 저도 저렇게 떠내려가는 건가? 아니야. 나는 건너는 거야. 저쪽으로. 자유로. 새로운 삶으로. 속옷만 입은 채로 강가에 섰습니다. 물을 내려다봤어요. 검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차가울 거예요. 11월 물이니까.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어. 한 발을 물에 넣었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악! 소리가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발이 저렸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계속 들어갔습니다. 두 발,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차가웠거든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떨렸습니다. 심하게.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헤엄쳐야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형으로요. 팔을 젓고 다리를 차고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빠르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총소리가 들릴까봐. 탈북자다. 그런 소리가 들릴까봐. 그냥 앞만 봤습니다. 저 건너편만. 중국만.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팠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쥐가 났어요. 왼쪽 종아리에. 아팠습니다. 심하게. 하지만 계속 찼어요. 멈추면 가라앉으니까. 죽으니까. 숨이 차올랐어요. 가빠졌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계속 헤엄쳤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만. 자유를 향해. 물을 마셨습니다. 실수로. 기침이 나왔어요. 물이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패닉이 왔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순이를 못 만나는구나. 하지만 참았어요. 진정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기침을 참았습니다. 다시 헤엄쳤어요. 계속. 계속.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30초. 1분. 3분. 5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헤엄쳤어요. 팔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리도 저절로 찼어요.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정신은 멍했어요. 차가운 물 때문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환각이 보였어요. 순이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철수 오빠. 이리 와.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그때 발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땅이었어요.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땅이야? 발을 디뎠어요. 설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요. 기어 올라갔어요. 진흙 속을 헤치며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어요. 차갑고 질척했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땅이 느껴졌으니까요. 중국 땅. 드디어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이마를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해방의 눈물.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감정 때문이기도 했어요. 35년. 35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늘. 하느님. 부처님. 운명. 행운. 그냥 감사했습니다. 살았다고. 건넜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모르겠어요. 그냥 울었어요.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평생의 고통, 억압, 두려움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아직 위험해. 여기는 국경 근처야. 중국 공안이 순찰 돌 수도 있어. 빨리 움직여야 해. 마을을 찾아야 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에. 젖은 속옷만 입고 11월 새벽 공기를 맞으니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저체온증으로 죽을 거예요. 걸어야 했습니다. 마을을 찾아야 했어요. 옷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맨발이었어요. 돌이 발을 찔렀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춰줬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해. 30분쯤 걸었을까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중국식 가옥들이 보였어요. 기와지붕, 붉은 벽, 큰 문.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해 보였어요. 중국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중국에 도착한 거예요. 한 집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다들 자고 있나 봐요. 당연하죠.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다른 집도 봤습니다. 역시 불이 꺼져 있었어요. 빨랫줄이 보였습니다. 한 집 마당에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훔치는 건 나쁜 짓이야. 범죄야.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살아야 해. 옷을 입어야 해. 이대로는 얼어 죽어. 저는 빨랫줄에 가까이 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발소리를 죽였어요. 맨발이라 소리가 안 났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옷 한 벌을 훔쳤습니다. 바지와 셔츠, 그리고 재킷도 하나, 양말도 한 켤레.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중국 돈 50위안.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옷을 가지고 달렸어요.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개가 짖었습니다. 왈왈. 조용히. 속으로 외쳤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옷을 입었어요. 조금 작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벌거벗은 것보단 훨씬 나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옷을 입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떨림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베이징으로 가야 해.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 거기 가면 도와줄 거야. 하지만 베이징이 어디야? 얼마나 먼데? 며칠이나 걸릴까? 어떻게 가지? 돈은 50위안밖에 없는데. 밥도 먹어야 하고 기차표도 사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일단 기차역을 찾아야 해.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는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졌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자유의 첫날, 중국에서의 첫 아침. 저는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에게 물어야 했어요. 기차역이 어디인지.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불렀어요. 남자가 멈춰섰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스러운 눈초리. 뭐야? 중국어였습니다. 다행히 조금 알아들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어를 배웠거든요. 기차역. 어디예요? 제 중국어는 서툴렀습니다.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차역? 저기 저 길로 쭉 가면 있어. 5km쯤. 감사합니다. 걸었습니다. 5km. 1시간쯤 걸렸어요. 드디어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작은 역이었어요. 매표소로 갔습니다. 베이징까지 얼마예요? 영무원이 저를 봤습니다. 120위안. 120위안? 저는 50위안밖에 없는데. 혹시 50위안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갈 수 있나요? 영무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50위안이면 선양까지 갈 수 있어. 그럼 선양으로 주세요. 표를 샀습니다. 50위안을 다 썼어요.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양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다시 생각하자. 기차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옷이 더 화려했고 표정도 밝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중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들판, 공장, 마을, 도시.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더 컸고 도로가 더 넓었고 차들이 더 많았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양에 도착했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어요. 저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돈도 없는데, 배도 고픈데, 하루 넘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사람들을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어요.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북한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조선족이었어요.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들켰나? 저기, 북한에서 오셨죠?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로 알아요. 그리고 옷차림도.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밥 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줬어요.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 김치, 나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이틀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세 그릇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한국 가려면 브로커를 만나야 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할게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300달러.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렵네요. 그때 다른 남자가 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조선족. 형님도 탈북자시구나. 저도 20년 전에 탈북했어요. 정말요? 네. 형님, 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세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그는 저를 브로커에게 연결해줬어요. 브로커는 40대 남자였습니다. 텐진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텐진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텐진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가 보였어요. 큰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 컨테이너 안에 숨으세요. 배가 출발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좁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한국만 가면 돼.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비춰졌어요. 나와. 손들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브로커가 저를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북조선 사람이지? 네. 따라와. 공안은 저를 천진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철창. 저는 그 안에 갇혔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뭐냐? 박철수입니다. 북한에서 왔나? 네. 왜 도망쳤나? 살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으로 보내지 마세요. 제발.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렸어요. 간첩 혐의예요. 제발 중국에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공안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40일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매일 같은 질문.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매일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0일 후 공안이 말했습니다. 너를 도문 구류소로 보낸다. 도문이요? 그래. 거기서 북한으로 넘어간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저 죽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지 마세요. 규정이야. 우린 어쩔 수 없어. 도문 구류소로 이송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10시간을 달렸어요. 도문은 북한 국경 바로 옆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어요. 저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구류소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탈북자들이 가득했어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총살당한다. 아니, 총살이라도 빠르면 다행이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다 죽을 겁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총살당하는 꿈, 고문당하는 꿈, 돌에 깔리는 꿈, 개한테 물리는 꿈. 매일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간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철수, 나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북한이다. 오늘 넘어간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 빨리. 저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탈북자 5명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한 줄로 섰습니다. 간수는 저를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묶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쇠사슬로 6명이 연결됐죠. 무거웠습니다. 이제 북조선 동무들이 데리러 온다. 30분 후 북한 보위부 요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고 차갑게 생긴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기계 같았어요.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야, 너 박철수지? 네. 인민군대였던 놈이? 남조선 간첩질하다 걸린?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닥쳐. 그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어요. 가서 다 밝혀질 거다. 너 정치범 수용소 간다. 가족들도 다 간다. 3대가 멸문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짐짝처럼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부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가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왜 기차역으로 가는 거죠? 입 닫혀. 말 시키지 않았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열차가 서 있었어요. 우리는 화물칸에 태워졌습니다. 사람 싣는 칸이 아니라 짐 싣는 칸이었죠. 바닥에 앉혀놓고 보위부 요원들이 감시했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말하면 죽는다. 도망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총 쏜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기차였어요. 기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더러웠어요. 바닥에는 기름과 먼지가 가득했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쥐똥 냄새, 기름 냄새, 곰팡이 냄새. 창문도 없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작은 환기구로만 빛이 들어왔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문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가득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대로 북한에 가면 끝이야. 죽는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수갑을 봤어요. 손목에 채워진 쇠고랑. 꽤 낡았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중국제 싸구려 같았어요. 이거 풀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조심스럽게 손목을 비틀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손목살이 쓸렸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능해. 할 수 있어. 계속 비틀었습니다. 천천히. 보위부 요원들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10분, 20분, 30분. 손목에서 피가 더 많이 났습니다. 따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옆에 앉은 탈북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으로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힘내세요.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명은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죠. 이번에 잡힌 놈들 몇 명이야? 6명. 다 정치범, 수용소 간다. 쓰레기 같은 놈들. 조국을 배신하고. 그러게. 총살시켜야 해.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계속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아파도 참았어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쪽 손이 빠졌습니다. 쇠고랑에서 손이 빠져나온 거예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보위부 요원들이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빠진 손을 다시 쇠고랑 안에 넣어서 마치 여전히 채워진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지? 지금? 아니야. 아직 일러. 3명 다 깨어 있어. 조금 더 기다리자.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졸던 보위부 요원이 완전히 잠들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다른 2명도 피곤한 듯 보였어요. 한 명이 하품을 했습니다. 아, 졸려. 언제 도착하냐? 아직 멀었어. 2시간은 더 가야 해. 에이, 지겹네. 다른 한 명도 하품을 했습니다. 기차가 흔들렸습니다. 덜컹덜컹. 속도가 느려졌어요.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깜깜해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일어섰어요. 빠른 동작으로. 야, 어디가?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화장실 쪽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잡아. 저 새끼 잡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빗장을 걸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 안 열면 부순다. 총 쏜다. 저는 화장실 바닥을 봤습니다. 구멍이 있었어요. 기차 화장실은 바로 철로로 연결되는 구멍이 있거든요. 저걸로 나가야 해. 구멍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았어요. 제 몸이 들어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철로가 빠르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무서웠습니다. 저기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기차에 치일 수도 있어. 뼈가 다 부러질 수도 있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으니까.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쾅, 쾅.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안 열면 총 쏜다. 저는 구멍에 다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좁았어요. 아팠습니다. 다리가 긁혔어요. 살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반쯤 들어갔습니다. 상체가 아직 위에 있었어요.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제 팔뚝을 움켜쥐었어요. 강했습니다. 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아래로 밀었어요. 그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놔. 너 죽여버린다.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총 쏜다. 그가 총을 겨눴습니다. 제 머리를 향해.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손을 빼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차게 귓가에 바람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철로가 보였습니다. 기차 바퀴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시속 80km. 아니, 어쩌면 더 빠를지도. 저는 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스쳐갔어요. 순이야, 미안해. 너를 만나지 못하게 됐어. 부모님, 죄송합니다. 동생들, 미안해. 그리고 땅에 부딪혔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번쩍.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몇 초였을까요?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왼팔도 아팠어요. 골절인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풀밭이었어요. 다행히 풀밭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만약 돌바닥이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만약 철로에 떨어졌다면 기차에 치여 죽었을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소리. 기차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살았다. 나 또 살았어. 세 번째야. 세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면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수색 대가 올 겁니다. 개까지 끌고 올지도 몰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만약 걸을 수 없었다면 끝이었을 테니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이었어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숨어야 했으니까요. 나무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가지들이 제 얼굴을 긁었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30분쯤 걸었을까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와라랄. 수색대가 온 거였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걸어야 해. 아니, 뛰어야 해.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죽기 싫었으니까요. 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제 냄새를 맡은 거예요.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뛰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개울이 보였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개울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속으로요. 그러면 냄새를 지울 수 있으니까요. 개들이 추적하지 못할 거예요. 1시간쯤 개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가 얼얼했어요. 너무 차가운 물 때문에. 하지만 참았습니다. 개 소리가 멈췄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놓친 거예요. 수색대가 저를 놓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떨렸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네 번째 기적.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어요. 여기가 중국인지 북한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산만 보였어요. 끝없는 산.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사흘 전이었거든요. 목이 말랐어요. 저는 개울물을 마셨습니다. 진흙탕물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는 고팠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먹을 게 있을까? 풀들이 보였어요. 저는 풀을 뜯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쓴맛이었어요. 독이 있는 풀일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삼켰습니다. 몇 번을 더 뜯어 먹었어요. 조금이나마 배가 찼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추웠어요. 11월 날씨였거든요. 저는 나무짚을 모아서 몸을 덮었습니다. 떨렸어요. 추위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일은 어디로 가지? 여기가 중국이면 다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찾아가야 해. 북한이면 죽는 거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떨며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방향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갔어요.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마을이 보였습니다. 멀리서요. 집들이 보였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집들을 봤어요. 중국식 가옥이었습니다. 중국이다. 저는 중국에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북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갈 순 없었어요. 제 몰골을 보세요.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이었어요. 누가 봐도 탈북자였죠. 저는 마을을 피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어요. 풀을 뜯어먹고 개울물을 마시며 몸무게가 엄청 빠졌을 겁니다. 힘도 없었어요. 다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기계처럼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사흘째 되는 날,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어요. 한글 간판을 찾았습니다. 조선족을 만나야 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드디어 한글 간판을 봤습니다. 김씨네 식당, 조선족 식당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계세요? 50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또 탈북자야?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밥 한 끼만. 며칠을 굶었어요. 들어와. 빨리. 누가 볼라. 아주머니는 저를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줬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토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2그릇을 먹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제발 도와주세요. 어렵긴 한데 브로커 한 명 알아. 돈 있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해. 돈 모으면 보내줄게. 저는 그 식당에서 석 달을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달, 뭐든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석 달 후, 드로커를 만났습니다. 몽골 루트로 갈 거야.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간 다음 몽골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지.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위험하긴 해. 잡힐 수도 있어.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몽골로 향했습니다. 밤에 국경을 넘었어요. 철조망을 넘고 초원을 달렸습니다. 추웠어요. 몽골은 더 추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이번엔 문을 열어줬습니다. 탈북자이시군요.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순이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순이네 북한 음식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있었어요. 철수, 순이야. 나왔어. 15년 만에 재회. 우리는 울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결혼했고 딸이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자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세요.